1946년 7월 4일 그단스크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례 없는 공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의 전직 관리 11명이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언덕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정의 그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불처벌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치 학살 기관과 연루된 여성 5명과 남성 6명이 짧지만 참혹한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경비병, 의사, 감시 책임자였습니다. 선고는 명확했습니다. 전쟁 범죄, 조직적 살인, 고문. 처형은 사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긴장과 복수 그리고 상징성으로 가득 찬 집단적 광경이 되었습니다. 왜 수만 명의 증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형된 여성들은 나치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여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심판받지 않았을까요? 정의가 교수형에 처해진 날, 그단스크의 공개 처형. 1946년 7월 4일 그단스크 외곽에 위치한 비스쿠피아 고르카 언덕에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중이 모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11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당국은 사법 판결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의 참혹함 이후 상징적인 민중정의 구현을 실현했습니다. 교수대는 높은 곳에 세워졌는데 이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플랫폼이었습니다. 언덕 위로 위풍당당하게 솟아오른 여러 목조 구조물은 엄숙한 재판과 대중의 구경거리가 결합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행사의 규모는 전쟁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과 새롭게 탄생한 폴란드 국가가 최근 해방된 영토에 대한 권위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11명 중에는 슈투트호프의 탄압기관의 핵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SS 부사관 요한 파울스는 라거피러로 알려진 수용소 감시부대의 대장을 맡았습니다. 그의 책임에는 처형을 포함한 수용소의 일상 업무를 직접 감독하고 슈투트호프가 운영되던 시절 슈투트호프의 특징이었던 테러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형수 5명은 공식적으로 SS 아우프제어인으로 알려진 여성 감시 부대의 보조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억압체제에 대한 그들의 참여는 수동적이거나 경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언은 그들이 수용소 내 살인, 고문, 그리고 말살 정책 시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형수들 사이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3제국의 범죄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축소하는 전통적인 서사와는 달랐습니다. 나머지 5명은 수용소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SS 경비원, 행정직원, 그리고 수감자들에게 직접 저지른 범죄에 책임이 있는 다른 협력자들입니다. 1차 재판을 위해 이들을 선정한 것은 1945년 5월 수용소 해방 이후 소련과 폴란드 위원회가 축적한 증거의 확실성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법 절차는 1946년 4월과 5월 사이에 그단스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소는 폴란드 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1944년 8월 31일 법령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법령은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가 발표한 특별법으로 폴란드 영토 내에서 전범과 나치 정권 부역자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제시된 혐의는 민간인 대량 학살, 집단 학살 공모, 국제법이 보호하는 수감자의 권리에 대한 조직적인 침해 등 다양한 범죄의 반인륜 범죄를 포괄했습니다. 증거는 사형수들이 가스실 선별, 신체적 정신적 고문, 페놀 주사, 살인, 질식사, 교수형, 그리고 사법 외 처형에 직접 가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소는 또한 수감자들을 고의로 비인도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대량 학살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증거로 사용된 자료에는 90명이 넘는 생존자들의 증언, 수용소 행정문서, 해방 후 수집된 사진 기록, 그리고 일부 피고인의 부분 자백이 포함되었습니다. 10일간의 사형 선고는 지체 없이 집행되었으며 피고인에게 항소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해방 지역에 부과된 계엄령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었으며 이는 폴란드 당국이 나치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1946년 7월 4일의 처형은 홀로코스트 이후 동유럽에서 자행된 최초의 강압적인 사법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절차가 더 장기화되고 고위 지휘부에 집중되었던 뉘른베르크 재판과 달리 폴란드에서의 처형은 집단 학살의 직접적인 집행자, 즉 수용소 내에서 날마다 테러 시스템을 실행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슈투트호프 지상지옥의 탄생.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는 1939년 9월 2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 발발한 지 바로 다음 날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제3제국에 사실상 합병된 단치히 자유시 경찰본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수용소를 설립한 것은 나치가 점령지에서 즉각적인 탄압 조치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SS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 직접 통합된 다른 수용소들과 달리 슈투트호프는 베를린 강제 수용소 총감찰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인 수용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특징 덕분에 슈투트호프는 발트해 지역 나치 당국의 지역적 필요에 맞춰 특별히 고안된 정치적 억압의 자율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슈투트호프의 직접적인 목적은 포메라니아주와 단치히 지역의 폴란드 지식인 및 정치 엘리트들을 투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슈투트호프는 최근 점령된 폴란드 서부 지역에서 독일의 지배에 대한 모든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SS와 게슈타포가 지휘한 체계적인 학살 작전인 인텔리겐 작티온 인텔리전스 액션으로 알려진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수용소의 첫 희생자들은 폴란드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었습니다. 가톨릭 사제, 교사, 공무원, 언론인, 변호사, 그리고 기타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었죠. 이러한 선택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이 지역 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폴란드 사회 구조를 참수하려는 나치의 전략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폴란드 지식인 제거는 이 지역을 독일의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슈투트호프는 운영 초기 몇 달 동안 단치히 경찰서장 막스 헨체의 관할 아래 있었으며 제국 중앙보안청의 관할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행정은 SS와 나치 당국의 협조를 받았으며 발트해 지역의 탄압 상황에 맞춰 수용소 운영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원래의 기반 시설은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단치히에서 동쪽으로 약 30여 km 떨어진 늪지대와 산림지대에 지어진 나무 막사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이 지역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교한 연구시설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단순함은 수용소가 당초에 부여받은 임시적인 성격을 반영했지만 곧 전쟁 기간 내내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1940년 점진적인 확장과 새로운 수감자들의 끊임없는 유입 이후 슈투트호프는 이미 더욱 복잡한 시설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슈투트호프는 지역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점령지 폴란드의 다른 지역에서 온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지역적 탄압을 넘어 그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된 강제노동, 심각한 영양실조,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치명적인 조합으로 인해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슈투트호프가 SS 친위대가 직접 관리하는 강제 수용소로 최종적으로 전환된 것은 1942년 1월이었습니다. SS 제국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는 직접 시설을 시찰하고 SS 경제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용소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특징이었던 지방 행정의 종식과 체계적인 관료화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공식적인 편입은 수용소의 기능과 구조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내부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되었으며 각 수감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 보관을 포함한 관료화 과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로 인해 소련 전쟁포로 여러 유럽 국가의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여러 점령지에서 추방된 민간인 등 새로운 유형의 수감자들이 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1년부터 소련군 포로들이 도착했습니다. 나치 이념에 따라 이들은 인간 이하로 간주되어 극심한 잔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포로가 몇 주 만에 목숨을 잃었고 많은 경우 수용소 기록 보관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학살은 나치 정권이 소련을 상대로 선포한 말살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1944년 붉은 군대의 막강한 진격에 앞서 히물러가 동부 수용소 여러 곳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슈투트호프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아우슈비츠와 리가의 대규모 수용소에서 강제 이주된 유대인들을 위한 중요한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유입은 최종 해결책의 불가피한 실패를 앞두고 그 정권이 최종 해결책의 실행을 가속화하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1944년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슈투트호프로 강제 이송되어 극심한 과밀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수감자의 유형은 폴란드 레지스탕스, 동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일반 수감자부터 노예 노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유대인 여성과 어린이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슈투트호프는 운영 기간 동안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러 전문 구역으로 나뉜 산업 및 학살 시설로 변모했습니다. 성별에 따라 구분된 수감자 구역, SS 숙소, 감시탑, 화장터, 가스실, 주방, 의무실, 그리고 광활한 행정구역이 그 예입니다. 주요 기반 시설은 고압 전기 울타리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수용소에는 또한 산업지대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특히 DAW, 포케불프, 슈타이어 등 독일 군수 회사들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조직적으로 착취당했습니다. 이들은 SS 행정부와 수익성 있는 계약을 맺고 운영되었습니다. 슈투트호프의 가장 악명 높은 특징 중 하나는 기능적 유연성이었습니다. 다른 수용소들이 엄격하게 학살이나 강제 노동시설로 규정된 반면 슈투트호프는 이동수용소, 전통적인 강제수용소, 산업하부 중심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분적 학살시설로 동시에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 덕분에 슈투트호프는 아우슈비츠나 그로스로젠과 같은 다른 치명적인 목적지로 수감자들을 재분배하는 핵심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송되지 못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최종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수용소의 발전은 전쟁 각 단계에서 나치 정권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주요 목표는 공포와 선택적 제거를 통해 지역 폴란드 주민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1939년에서 1941년 사이 수감자의 70% 이상이 정치적 이유나 문화, 종교 또는 학술 기관 소속으로 체포된 폴란드 시민이었습니다. 1941년 소련 침공 이후 소련 포로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중 다수는 도착 후 몇 달 만에 굶어 죽거나 직접 처형되는 방식으로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1942년 슈투트호프 수용소 확장에는 현대 행정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기계화된 중앙기록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표준화된 물류 기준에 따라 수감자 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위생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수감자를 노동 능력이나 가스실에서의 즉각적인 운명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중앙경제행정처 WVHA의 직접 지시로 도입된 이 관료주의적 모델 덕분에 슈투트호프는 행정 효율성이 어떻게 대량 학살 계획에 통합되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위치 또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부합했습니다. 단지 항과 인접해 있어 발트 3국과 동프로이센에서 해상 및 철도 수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1944년 후반부 강제이주 행렬의 최종 목적지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메커니즘, 공포기계의 작동 방식.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는 1939년 9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나치 정권의 가장 오래 지속된 학살 시설 중 하나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수감자가 수용되었고 그중 약 6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수용소의 억압체계는 체계적인 처형, 고의적으로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 죽음에 이르는 노동 착취, 그리고 저질러진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슈투트호프는 운영 첫 몇 주부터 체계적인 처형이 자행되는 장소였으며 이는 수용소가 존속하는 동안 내내 이 수용소를 특징짓는 잔혹함의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산업적 학살 시설로 특별히 설계된 아우슈비츠나 마이다네크와 달리
슈투트호프는 원래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치 정권이 위험 인물로 간주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장소로서 처음부터 기능했습니다. 1940년 1월 폴란드 지식인 및 종교 지도자 89명이 수용소 인근 숲에서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지식인 보호 계획 인텔리전스 액션에 따른 대량 학살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희생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나치 당국이 잠재적 폴란드 저항 세력의 핵심 인물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집단에는 대학 교수, 가톨릭 사제, 사법 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제거는 폴란드 사회를 참수하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페놀 주사를 통한 처형은 1941년 수용소가 친위대 SS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오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강제 수용소에서 처음 개발된 이 방법은 50ml의 페놀산을 피해자의 심장에 직접 주입하여 거의 즉각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 주사는 의무실로 지정된 막사에서 수용소 의료진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그리고 많은 경우 SS 장교들의 직접 감독하에 관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처형 직후 체계적으로 위조되거나 파기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희생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천 명의 수감자에게 이 방법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처형은 집단 처벌의 도구이자 수용소 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심리적 기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우 탈출 시도나 저항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수감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어떠한 재판이나 공식 절차도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SS가 수감자들의 생사에 대해 행사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6월 슈투트호프에는 가스실이 설치되었고 아우슈비츠와 마이다네크 등 다른 학살 수용소에서 사용했던 살충제와 동일한 치클론 B를 이용한 대량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살충제 도입은 발트 3국, 헝가리, 그리고 다른 유럽 점령지에서 유대인 강제 추방이 극적으로 강화되었던 수용소 말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슈투트호프의 가스실은 아우슈비츠의 산업시설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이 시설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고 복잡한 환기 시스템이나 대량 살상을 위한 정교한 산업시설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초보적인 시설은 슈투트호프의 치명적인 효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학살 과정의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가스실 처형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자행되었는데 주로 고령, 신체적 허약함 또는 강제 노역에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그 순간에 골라내어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 방식은 소련군의 징역과 동부 전선의 붕괴가 임박하기 전에 학살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시행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중부에서 끌려온 수천 명의 유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수용소 운영 마지막 몇 달 동안 이 가스실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지클론 B 외에도 특정 시기에 트럭 배기가스가 즉석 처형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동부 수용소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 수법은 수감자들을 폐쇄된 공간에 가두고 엔진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클론 B보다 효율은 낮았지만 영구적인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도 집단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화장터가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 실제로는 치명적 선택을 위한 의료 검열 시뮬레이션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SS 장교들과 위생 요원들이 막사를 돌며 장갑이나 지팡이로 화장터나 가스실로 끌려갈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위장된 선택 시스템 덕분에 체계적인 살상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위생 관리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증거는 SS가 수감자를 처형하거나 훼손하기 위해 훈련시킨 개를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독일어로 된 특정 명령에 따라 공격하도록 훈련된 이 개들은 모범적인 처벌이나 공개 고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증언들은 수감자들이 묶여 교도관의 직접적인 감시하에 교도관들에게 맡겨진 채 방치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교도관들은 개입하지 않고 관찰만 했습니다.
슈투트호프의 억압 시스템은 직접 처형뿐 아니라 사형 집행인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대량 학살을 보장하는 의도적으로 살상적인 생활 환경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과밀 상태는 극심했습니다. 막사는 원래 1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평소에는 300명 이상을 수용했습니다. 침대는 매트리스가 없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수감자들은 기생충과 설치류가 들끓는 벌거벗은 나무나 집 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쓰레기로 만든 묽은 수프와 질 낮은 검은 빵 소량으로 하루 총 800칼로리에서 1200칼로리로 기본적인 인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 칼로리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영양실조는 급속한 신체 악화를 초래했고 혹독한 발트해의 겨울 동안 극한의 기온 속에서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에 달하는 고된 노동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전염병이 만연했고 고의적으로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발진티푸스, 이질, 결핵, 괴혈병, 그리고 여러 감염병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병에 걸린 수감자들은 흔히 소위 리비에르 레비에 또는 의무실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독극물 주사나 가스로 직접 처형되었습니다. 체벌은 수용소 규율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했으며 실제 또는 가상의 위법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공개적으로 채찍질하는 행위, 손목으로 장시간 매달리는 행위, 빛과 환기가 없는 독방에 감금하는 행위, 며칠 동안 음식을 완전히 끊는 행위, 옷을 벗고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체벌은 허락 없이 말하는 행위, 지정된 대열 밖으로 이동하는 행위,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속도로 일하는 행위, 심지어 울음과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 등 사소한 위법 행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슈투트호프는 독일 전시 경제를 위한 노예 노동 수용소로 광범위하게 운영되었으며 절대적 착취 조건 해서 포로 노동을 사용하는 민간 및 국영기업과 수익성 높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AW, 포케볼프, 플루그초이크바우, 슈타이어와 같은 기업들은 이 시스템의 혜택을 체계적으로 누렸으며 사용된 노동자 한 명당 최소한의 수수료를 SS 행정부에 지불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매일 산업작업장, 조선소, 경작지, 군사시설 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호 장비도 정해진 휴식 시간도 없이 매일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독성이 강하거나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신체 붕괴, 고의로 무시된 작업사고 또는 감독관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업무 수행 후 받은 처벌로 사망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작업장은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금속 부품 생산과 관련된 작업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마스크나 장갑 없이 가연성 또는 독성 물질을 다루며 극한의 온도와 장시간 교대 근무에 노출되었습니다. 화상, 흡입, 실신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멈추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신한 사람들은 삽이나 수레로 옮겨졌고 다음 날을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일할 수 있다고 여겨진 일부 수감자들은 변소 청소나 시체 운반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간 단계의 수감자들은 겨우 몇 주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부패한 시체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감염이나 면역체계 붕괴로 인한 빠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사소한 임무로 위장한 처벌로 여겨졌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슈투트호프의 하위 수용소 네트워크, 특히 프라우스트, 브롬베르크, 토른과 같은 지역 역시 이러한 노동 착취 목적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 수용소 행정부는 제공된 각 노동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수감자들을 SS 친위대 시스템의 수익성 있는 경제 단위로 사실상 전환시켰다. 인간의 생명을 화폐화하는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대량 학살의 매우 냉소적인 형태였다. 강제노동은 단순한 경제적 착취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의도적인 말살 도구였다. 가장 허약한 수감자들은 도달할 수 없는 신체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강요당했고 이는 몇 달 만에 그들의 급속한 기능 저하와 죽음을 초래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수용소 관리자들은 생산성 통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수감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 1944년과 1945년 초 붉은 군대의 끊임없는 징역에 따라
수용소 당국은 체계적이고 필사적인 증거 제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집단 무덤에 쌓인 시체의 대량 화장, 증거가 훼손된 행정문서의 완전한 파기, 그리고 학살시설의 해체가 포함되었습니다. 슈투트호프 화장터는 원래 개별 시신을 은밀하게 소각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확장 및 개조를 거쳐 하루 최대 150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수를 고려하면 이 용량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국은 주변 숲에 파낸 노천 구덩이에 대량 매장하고 막사에서 즉석으로 만든 연료와 나무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시신을 소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SS는 이전에 매장된 유해를 소각하기 위해 오래된 무덤을 발굴하도록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임시 존더코만도, 손더코만도라고 불렸는데 가장 허약한 수감자들 중에서 선발되어 형을 감형해 준다는 거짓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역할은 시체를 운반하고 쌓아 올리고 소각하고 매장한 후 SS에 의해 처형되어 은닉하려던 유해와 함께 매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은 불에 탄 살덩이에 영구적인 냄새, 유해가 진흙과 눈에 뒤섞인 것, 그리고 화장 전에 금리를 발치한 것 등 섬뜩한 세부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조치들은 연합군이 자행된 범죄의 규모를 완전히 기록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은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5년 5월 수용소가 마침내 해방되었을 때 소련군은 반박할 수 없는 학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매장되지 않은 유해가 흩어져 있었고 화장시설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희생자들의 옷과 개인 소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슈투트호프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의 방법과 산업적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충분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SS 여성, 슈투트호프에서의 여성 참여. 제3제국 범죄에 여성이 가담한 것은 나치 대량 학살 기구의 가장 불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서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130명이 넘는 여성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테러와 학살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SAUF 제어인 친위대 경비대대으로 알려진 이 여성들은 단순한 수동적인 감시자가 아니라 나치의 죽음의 기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모집 과정은 주로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독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전쟁 수행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히틀러 유겐트의 여성 조직인 분트 도이처 메데를 통해 모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수년간 이념적, 신체적 그리고 규율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극심한 폭력 행위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동유럽 수용소 체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서프로이센과 단치히 지역과 같이 수용소 인근 지역에서는 더욱 집중적인 모집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나치 당국은 이러한 직책을 애국심에 충실한 봉사의 기회로 제시하며 비교적 매력적인 급여와 숙소, 그리고 수용소 내 승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신병들은 브롬베르크 오스트와 같은 특수분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기본적인 감시 및 체벌 기술뿐 아니라 검사 수행, 강제 노역 선발, 그리고 대량 이송 중 수감자 병참 관리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교육받았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4주에서 6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국가사회주의의 기본 원칙과 유대인 문제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집중적인 이념 주입 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웁세헤린넨은 단순한 감독관부터 오베라우프세헤린, 오버아우프세헤린, 즉 최고 감독관까지 이르는 내부 계층 구조로 조직되었는데 오베라우프세헤린은 여성에게만 부여된 직함으로 수용소 전체 구역이나 여러 보조 수용소의 행정을 동시에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남성 SS 장교의 감독해에 근무했지만 수감자를 직접 처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운영상의 자율권을 누렸으며 이러한 자율성은 종종 체계적인 학대와 문서화된 과잉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제니 완다 바르크만은 슈투트호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잔혹 행위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1944년 22살의 나이로 수용소에 배치된 그녀는 여성 수감자들을 향한 가학적 태도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여성 수감자들을 끊임없이 구타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임의로 가스실로 데려갔습니다. 전통적인 기준으로 매력적이고 우아하다고 여겨졌던 그녀의 외모는 수감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뒤섞인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그녀는 아름다운 짐승, 아름다운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르크만은 원래 함부르크에서 패션 모델로 성공하고 싶어 했으며 타고난 미모를 상업적 기회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의 이념적 요구와 강제 수용 시스템이 제공하는 권력의 기회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수용소 동료들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짐승과 아름다운 유령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는 그녀의 외모와 체계적인 잔혹 행위 사이의 불안한 모순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놀라운 속도로 승진하여 슈투트호프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경비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브롬베르크 오스트와 같은 보조 수용소를 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형수 선발과 직접 사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고, 경비원들에게 할당된 가장 폭력적인 임무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완다 클라프는 대중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행동은 결코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프라우스트 수용소에, 나중에는 루소신 수용소에 배치되었는데 그곳에서 특유의 체벌 방식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아침 점호 시간에 여성 수감자들을 채찍, 지팡이, 그리고 즉석에서 만든 둥이 등을 사용하여 구타하는 체계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체계적인 처벌 방식에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막사 정문 그녀가 채찍을 들고 기다리던 곳을 통해 나가거나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것, 더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잦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잔혹한 혁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그녀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결합하여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킨 고문의 심리적 정교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에바 파라디스는 브롬베르크 오스트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발트해의 겨울 동안 벌거벗은 시체에 얼음물을 붓는 등 매우 잔혹한 관행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매일 누가 살아남고 누가 즉시 처형될지 결정하는 선발 작업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체포 당시 겨우 24세였던 그녀의 어린 나이는 그녀의 잔혹함의 정교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면 그녀는 여자들의 알몸에 차가운 물을 뿌리며 가만히 있으라고 훈계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에바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을 때까지 채찍질했습니다. 그녀의 무자비함과 공감 능력 부족은 브롬베르크 오스트에서 가장 잔혹한 경비병 중 한 명으로 악명을 떨치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커는 슈투트호프 SK3 이 보조 수용소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복무 기간은 비교적 짧았고 다른 여성들만큼 광범위한 경력은 없었지만 여러 건의 살인 사건에 직접 공모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가스실로 보내는 선별 작업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슈투트호프에서 아우프세헤린넨, 아홉세헤린넨 이 일상적으로 행사했던 제도화된 폭력의 체계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수용소의 행정 구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조장되었는데 이는 잔혹 행위에 대한 물질적, 심리적 유인을 제공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자행한 가혹 행위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끊임없는 모욕, 정당한 이유 없이 자행되는 자의적인 체벌, 심리적 고문의 한 형태로 고의적인 식량 박탈, 그리고 일상적인 징계 조치로 가해지는 구타 등이 그 예입니다. 교도관들은 또한 개별 수감자들이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강제 노역에 지각하거나 단순히 신체적 쇠약 증세를 보이는 등 경미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집단 처벌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대피, 죽음의 행진.
1945년 초 붉은 군대가 서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해 오자 나치 수뇌부는 슈투트호프 수용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소개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1945년 1월 25일 슈투트호프 수용소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단계 중 하나인 소위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제 소개 작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존 수감자들을 제국 내부의 다른 수용소로 이송하고 자행된 대량 학살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지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감자들이 소련군의 손에 산채로 넘겨져 범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과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약 5만 명의 수감자들은 신체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이송 중 사망률을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경 속에서 수용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기온은 발트해의 혹독한 겨울 날씨처럼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충분한 식량도 없이 가벼운 수용소복만 입고 수년간의 감금 생활로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수감자들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날씨, 전염병, 그리고 경비병들의 조직적인 폭력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이 행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이후 증언하기를 많은 동료들이 몇 킬로미터마다 탈진하여 쓰러졌고 그들을 돕거나 잠시도 쉬게 해주지 않은 채 목덜미에 총을 맞아 즉사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다 얼어 죽거나 이미 부족했던 식량이 완전히 중단되자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주요 경로는 포메라니아의 시골 마을들을 통과했는데 그곳에서 독일 시민들은 쇠사슬에 묶인 수감자들이 거의 확실한 죽음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모습을 두려움과 의도적인 무관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피 경로는 일관된 병참 체계를 따르지 않았고 동부전선의 군사 상황 변화에 따라 행군 중에 즉흥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포로 대열은 서쪽 오데르강을 향해 이동했고 다른 포로들은 나치 정권 말기 몇 달 동안 지속된 병참 혼란의 희생양이 되어 명확한 목적지 없이 빙빙 돌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보조 수용소 또한 갑작스럽게 대피하여 수감자들을 먼저 슈투트호프로 보낸 후 서쪽 행군에 편입시켰습니다. 행진 중 상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수감자들이 매일 20에서 40km씩 눈 덮인 지형과 빙판길을 걸어야 했는데 적절한 신발도 없이 그리고 종종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휴식 시간은 극히 부족했고 대피소나 악천후에 대한 보호 장비도 없이 눈이나 얼음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엄격히 허용된 시간보다 더 오래 휴식을 취하려 한 사람들은 소총과 지팡이로 잔혹하게 구타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직접 처형당했습니다. 소련군의 지역 포위가 점진적으로 봉쇄되면서 육로가 완전히 불가능해지자 나치 당국은 필사적으로 생존 포로들을 해상으로 이송하려 했습니다. 1945년 4월에서 5월 사이 수천 명의 위독한 수감자들이 최소한의 위생, 안전, 수용 능력도 보장되지 않은 채 임시상선, 어선, 군용바지선에 실려 서부의 독일군 통제 항구나 덴마크와 같은 중립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절박한 해상 철수 작전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단치히 지역에서 덴마크 보른홀름 섬과 르베크 같은 독일 항구를 포함한 목적지로 포로들을 수송하던 여러 척의 선박이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과적된 선박들은 연합군 항공대의 오발 공격으로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는데 연합군은 포로 수송선과 독일군 병사 또는 군사 장비를 실은 선박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945년 5월 3일 르베크만에서 영국 전폭기에 의해 침몰한 호화로운 대서양 횡단선 SS 캡 아르코나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감옥선으로 개조되었으며 4,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이 난파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선박이 슈투트호프 수감자만을 수송한 것은 아니었지만 슈투트호프호와 동일한 해상 후송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1945년 5월 9일 제3제국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항복이 있은 지 정확히 이틀 후 붉은 군대가 마침내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의 주요 시설에 진입했습니다. 그 무렵 수용소는 친위대와 독일 행정 요원들에 의해 완전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후퇴하거나 가짜 신분으로 도주하거나 후퇴하는 마지막 독일군 부대와 함께 대피했습니다. 소련군은 약 100명의 생존 수감자만 발견했는데 대부분은 건강이 위독한 상태였으며 막사에 숨어 있거나 주변 숲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1939년 슈투트호프와 그 부속 수용소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그곳을 거쳐간 약 10만 명의 수감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소련군은 수용소가 거의 완전히 붕괴되고 파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장되지 않은 시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막사는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불타고 있었으며 하수 시스템과 정화조는 완전히 막혔고 화장터는 폭발물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종군 기자와 공식 사진 기자들을 대동하고 수용소에서 발견된 유해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상세한 사진, 생존자 증언, 피해자들의 개인 소지품, 그리고 행정문서의 일부 등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이후 전범 재판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철저한 기록은 이후 1946년과 1947년 사법 절차에서 슈투트호프의 장교, 경비원, 그리고 협력자들을 특정 혐의로 기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완전한 정의, 사형 집행자들이 판결에 직면했을 때 슈투트호프 수용소가 해방되고 행정기록이 일부 복구된 후 새로 건국된 폴란드 인민공화국 당국은 전쟁 종전 후 몇 달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수용소 요원들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법 절차는 1944년 8월 31일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 법령 공식 명칭은 나치 히틀러 범죄 법령에 명시된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법령은 폴란드 영토 내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명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1946년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단스크에서 열렸으며 소련 점령 당국과의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했지만 폴란드 국내 재판소가 전적으로 담당한 최초의 전후 사법 절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형법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폴란드 전문 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검찰총장실에서 지명한 검사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확립된 절차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소련 법률 참관인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의도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국내외 언론 관계자, 동맹국 외교관, 그리고 나치 점령하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폴란드 시민들이 상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공개성은 폴란드 영토 내에서 자행된 나치 범죄에 대한 모범적인 처벌을 가시화하고 향후 폴란드에서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선례를 확립하려는 제도적 의지를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이 첫 번째 재판은 강제 수용시설의 하위 및 중간 직급 인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성을 주요 피고인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나치 체제 내에서 성별이나 공식적인 위계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 학살 가해자를 기소하는 포괄적이고 전례 없는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재판소는 총 13명의 피고인을 신문했습니다. 여성 6명과 남성 7명, 수용소 관리자, 전직 SS 경비대원, 실험과 처형에 참여했던 의료진, 그리고 최소한의 특권을 대가로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카포 수감자 몇 명을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인륜 범죄와 무방비 상태의 수천 명의 민간인 수감자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데 직접 공모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에는 수용소 폐허에서 발견된 원본 문서, 파괴 시도에도 살아남은 일부 추방 및 학살 기록, SS 지휘관이 서명한 서면 명령서, 그리고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생존자들의 직접 증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언 진술은 각 피고인이 저지른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몇몇 경우에는 극심한 어려움과 심리적 외상 상황에서 시각적 식별과 사실 재구성에 기반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단순한 부하 직원일 뿐 개인적인 결정권이나 구금 중인 수감자들의 최종 운명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들이 생명을 걸지 않고는 불복종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계적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결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이 입증된 범죄 행위의 규모와 연속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불충분하며 상급 명령에 대한 복종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적 고문, 직접 살인 또는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공모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소는 피고인 13명 중 11명에게 교수형을, 나머지 2명에게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기능적 저작자 원칙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박멸 정책을 직접 고안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에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946년 7월 4일 그단스크에서 사형이 지체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한 이 공개 행사는 전후 폴란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의 구현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단치히 교도소 부대표 알로지 노비츠키가 사형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밧줄이 없었기에 그는 수감자들에게 식물성 섬유로 직접 밧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형수들을 돌볼 가톨릭 및 개신교 성직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역 개신교 성직자들은 공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비밀 경찰은 노비츠키에게 초포트에 숨어있던 독일 성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는 다락방에서 수의를 입고 여행 가방을 움켜쥔 채 웅크리고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형식적인 절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범죄자들은 전문 사형 집행인에게 처형당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무게차들이 죄수들을 손발이 묶인 채 처형장으로 실어갔다. 트럭들은 교수대 아래에 놓였고 사형수들은 뒤쪽에 서 있었다. 간단한 밧줄이 죄수들의 목에 걸리고 준비가 끝나자 트럭들은 앞으로 나아가며 죄수들을 매달아 놓았다. 그들은 후드를 쓰지 않은 채 짧은 낙하를 당했는데 이는 목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교살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진 후 일부 사람들이 한동안 몸부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에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여성이 저항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덜 알려졌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슈투트호프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재판이 1947년 그단스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24명의 피고인이 추가로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주수용소 경비원, 중간 관리직, 그리고 1946년 초기 재판 당시 늦게 체포되었거나 더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 협력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적 체계는 1944년 법령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재판은 슈투트호프의 하위 수용소, 특히 브롬베르크 오스트, 프라우스트, 호펜부르흐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수용소들에서는 조직적인 학대와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시간이 흐르고 문서와 증인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었으며 하위 수용소 기록이 더욱 철저하게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절차에서는 증거 수집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기소 내용은 다시 반인륜 범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특히 수감자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 과도한 체벌, 가스실 선정 참여,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을 초래한 고의적인 의료 과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증언했던 생존자 증인 여러 명이 다시 증언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피고인과 하위 수용소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형량은 사형 8건, 종신형 여러 건, 그리고 10년에서 25년 사이의 징역형 등 다양했습니다. 이전 재판과 달리 이번 두 번째 재판에서는 항소와 재심에 더 많은 절차적 여유가 주어졌지만 이러한 항소 중 상급 재판소에서 승소한 사례는 매우 적었습니다. 마지막 과정,
기억이 정죄로 전환되다. 1946년과 1947년의 즉각적인 재판 이후 수십 년 동안 독일 사법부는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을 체계적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단순히 집단 학살 구조에 소속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수천 명의 핵심 협력자들이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접근 방식은 2011년 존 데미안 유크 재판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독일 재판소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집단 학살 수용소의 일상적인 운영에 의도적으로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집단 학살 공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교리는 홀로코스트의 체계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직접 처형한 사람뿐 아니라 감시 요원부터 행정직원까지 형사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치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로운 세대의 판사와 검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주변 기능에 따른 변호나 정권에 대한 수동적 복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보다 구조적인 정의로의 전환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관점에서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다시 형사 논쟁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직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요한 레보게는 2018년 94세의 나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자행된 수백 건의 살인사건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건강 악화로 인해 재판이 유예되어 형을 선고받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은 70여 년 전 고령의 피고인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의 윤리적, 실질적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사건은 2020년 함부르크에서 재판을 받은 브루노 데이 사건입니다. 93세의 나이에 그는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슈투트호프에서 막루 경비병으로 근무하며 5,000명 이상을 살해한 공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개인적인 폭력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집단 학살 체제 내에서의 그의 역할은 형사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는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년의 가석 방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업무조차도 어떻게 학살을 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책임 소재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각 개인이 수행한 기능, 즉 경비, 기록, 명령 전달 등은 집단 학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상징적으로 강력한 사건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슈투트호프 사령관의 비서였던 이르무르트 프루히너의 사건입니다. 1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살인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2021년 이채회에서 열린 재판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특정 행정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용소에 입소할 당시 18세였던 퍼치너는 추방 명령서 필사, 수감자 명단 관리, 내부 의사소통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이러한 관료적 업무는 말살 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선발, 처형, 이송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특권은 그녀가 수용소의 목적에 대한 의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피고인이 재판 당일 도주를 시도하다 몇 시간 후 구금되면서 시작부터 악명을 떨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퍼히너가 권위가 없는 젊은 여성이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고 현실적인 불복종 대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책임이 계급이나 연령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1년 이후 독일 판례에 의해 이미 확립된 이러한 주장은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퍼치너는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의 조건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형량이 가벼웠지만 이 재판은 상징적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겉보기에 중립적인 행정 기능조차도 집단 학살 상황에서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버치노는 2025년 1월 99세의 나이로 사망하며 홀로코스트와 직접 관련된 마지막 사법 절차 중 하나를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나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 절차의 확실한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나치 정권의 생존자 중 재판을 받을 만큼 충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슈투트호프 사건을 둘러싼 이 마지막 사법적 장은 정의를 향한 느리지만 끈질긴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늦었지만 확고한 절차를 통해 독일 사회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개인의 참여가 아무리 미미했든 어떤 반인륜적 범죄도 아무런 조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원칙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